숨막히는 화염의 열기가 그녀의 피부를 태우고 폐부를 찌르는 매캐한 연기가 마지막 숨결마저 앗아가는 것 같았다. 강지연은 무너져 내리는 창고의 대들보 아래에서 몸부림쳤다. 강철처럼 단련된 그녀의 몸은 이미 배신자의 칼에 치명상을 입은 뒤였다.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옥의 불길을 등지고 서 있는 한유라의 얼굴이었다. 천사처럼 아름다운 얼굴에 악마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가 모든 것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짜 동생. 그 잔인한 미소는 지연의 마지막 의식에 낙인처럼 찍혔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쉬며 눈을 떴다. 폐를 가득 채우는 것은 역겨운 연기가 아니라 익숙하고 부드러운 섬유유연제 향기였다. 눈앞에는 타오르는 불길 대신 아침 햇살이 하얀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얀색 책상 가지런히 꽂힌 책들, 벽에 걸린 앳된 사진들. 이곳은 틀림없이 그녀가 10대 시절을 보냈던,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방이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화상으로 흉측하게 변했을 피부는 온데간데없고 매끄럽고 탄력 있는 감촉만이 느껴졌다. 급하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앳되고 상처 하나 없는 18살의 강지연이 서 있었다. 길고 검은 생머리, 아직 젖살이 채 빠지지 않은 앳된 얼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비추는 그녀의 눈동자는 18 소녀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차가운 심연을 담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잠에서 막 깬 듯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혼란과 경악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다. 한유라의 사주를 받은 자의 칼에 베었던 옆구리에는 흉터는커녕 작은 상처조차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현실적이라서 그 끔찍했던 죽음이 오히려 악몽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피부 깊숙이 새겨진 고통의 기억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던 배신감은 생생했다.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 달력을 확인했다. 숫자는 그녀의 기억 속 마지막 날로부터 정확히 15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간이 역행했다. 신이 장난을 친 것인지 아니면 죽은 자의 마지막 원한이 기적을 만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 강지연은 다시 살아났다. 재벌가의 평범한 장녀가 아니라 암흑가를 호령했던 조직 흑룡회의 수장, 흑룡으로서의 기억과 능력을 모두 가진 채로 과거의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가족의 따뜻함, 특히 병약하고 가여운 동생 유라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에 흑룡회의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스스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가장 끔찍한 배신과 죽음이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그녀를 파멸시키기 위해 정교하게 짜인 연극에 불과했다. 그녀의 선의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한유라가 고개를 들이밀었다. 언니 일어났어. 늦잠 자는 것 같아서 깨우러 왔지. 몸이 안 좋아. 맑고 청아한 목소리, 걱정스러운 표정, 길고 하얀 목덜미. 모든 것이 지연의 기억 속 마지막 모습과 겹쳐지며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저 순진무구한 얼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잔인함을 이제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사리를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과거의 강지연이라면 저 걱정 어린 표정에 감동하며 미안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유라의 눈동자 깊숙한 곳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안도감과 실망감을 똑똑히 읽어냈다. 아마도 자신이 아프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터였다. 한유라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지연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은 없네 다행이다. 얼른 씻고 내려와 엄마가 언니가 좋아하는 전복죽 끓여놓으셨어. 그 다정한 손길에 지연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혐오감을 느꼈다. 이 손으로 자신에게 독을 탄 차를 건넸고 이 손으로 자신의 사업 정보를 빼돌렸으며 이 손으로 자신의 적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지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금방 내려갈게. 유라가 방을 나가자마자 지연의 얼굴에서 미소는 차갑게 사라졌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마주했다. 18배 겉모습 속에 갇힌 33의 영혼 화염 속에서 복수심으로 단련된 흥룡의 영혼. 그녀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며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유라 그리고 그녀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던 자들에게는 그녀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15년이라는 시간, 그것은 복수를 준비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다. 과거에 그녀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했다. 사랑과 평화라는 허상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인 힘으로 적들을 모두 굴복시켜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연은 욕실로 들어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흐르며 마지막 남은 미련과 온기마저 씻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은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소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한 최상위 포식자의 눈,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심판을 준비하는 절대자의 눈이었다. 그녀는 이제부터 철저하게 연기할 것이다. 유라 앞에서는 여전히 착하고 무능한 언니로, 부모님 앞에서는 순종적인 딸로.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흩어졌던 흥룡해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고 미래에 닥쳐올 모든 위협의 싹을 미리 잘라내며 자신을 배신했던 모든 이들을 하나씩 지옥으로 끌어내릴 것이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어야 가장 맛있는 법이라고 했던가. 그녀의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과 전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유라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 가족의 사랑, 재산, 명예, 그리고 그 아름다운 얼굴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빼앗아갈 것이다. 유라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장 신뢰하는 순간에 가장 깊은 절망을 안겨줄 것이다. 죽음은 너무나 자비로운 처사였다. 그녀는 한유라가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아침 식탁에서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전복죽을 먹었다. 부모님은 다정했고 유라는 계속해서 그녀를 살뜰히 챙겼다.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 하지만 지연은 이 모든 것이 곧 깨어질 유리그릇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이며 머릿속으로 첫 번째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모든 복수는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균열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것이다. 흥룡이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 포효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생활은 지연에게 있어 정교하게 짜인 연극 무대와도 같았다. 그녀는 다시 18살의 강지연으로 돌아가 평범하고 약간은 내성적인 학생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교과서의 활자만을 쫓지 않았다. 그녀는 관객석에 앉은 연출가처럼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간관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특히 주인공인 척하는 악역 한유라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유라의 괴롭힘은 교묘하고 은밀했다. 그녀는 결코 대놓고 지연을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우연을 가장하여 지연을 곤란하게 만드는 방식을 선호했다.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실수로 지연의 교복에 음료를 쏟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하는 식이었다. 과거의 지연이라면 괜찮다며 오히려 유라를 위로하고 젖은 옷 때문에 오후 내내 불편함을 감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시간 제출해야 할 중요한 과제물 위로 유라가 들고 있던 오렌지 주스가 쏟아졌다. 어머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발을 헛디뎠어. 유라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가련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고 그들의 눈에는 또 강지연이 불쌍하게 되었군 하는 동정심과 한유라는 정말 착하다는 감탄이 섞여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유라가 노리는 효과였다. 그러나 지연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대신 젖어버린 과제물을 조용히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유라를 보며 희미하게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유라야. 고의가 아닌데 어쩌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건 우리 조별 과제 최종 보고서인데 내 자료가 없으면 다른 조원들까지 감점을 받게 될 거야. 어떡하지? 그녀는 일부러 다른 조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동정의 대상은 지연에서 팀 전체에 피해를 끼친 유라에게로 옮겨갔다. 조원들의 얼굴에 당혹감과 불만이 스쳐 지나갔다. 유라는 이런 전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언제나 지연 개인에게만 피해를 입혔고 지연은 그것을 혼자 감내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유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변명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선생님께 잘 말씀드려 볼게. 하지만 지연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막았다. 아니, 네가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다시 작성하면 돼. 다만 조원들에게는 네가 직접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 나 때문에 너까지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말은 지연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유라임을 공고히 하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결국 유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조원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녀의 완벽한 연기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유라가 쌓아 올린 위선적인 성을 가장 밑바닥의 벽돌부터 하나씩 천천히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유라는 그날 하루 종일 다른 학생들의 수군거림과 원망 섞인 시선을 견뎌야 했고 난생 처음으로 패배감과 혼란을 맛보았다.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방 책상에 앉아 젖은 과제물을 말리는 척하며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낡은 노트북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15년 전의 기술은 조악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기술은 시대를 초월한 것이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가상 서버를 경유하여 자신의 IP 주소를 완벽하게 숨긴 채 암흑세계의 정보상들이 이용하는 비밀스러운 웹사이트에 접속했다. 그녀가 찾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이진수였다. 키는 작지만 다부진 체격 말수는 적지만 누구보다 행동이 빨랐던 남자. 흥룡의 시절 수많은 이들이 그녀의 권력에 고개를 숙였지만 오직 이진수만이 그녀의 그림자를 묵묵히 지켰던 충신이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의 진실을 알았다면 분명 복수를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죽고 흥룡회가 와해된 후 그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는 아마 뒷골목에 이름 없는 해결사 정도로 활동하고 있을 터였다. 지연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작성했다. 20살 생일 버려진 항구의 7번 창고. 왼쪽 어깨의 흉터는 여전한가. 이 메시지는 오직 이진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였다. 20살 생일은 그가 조직의 배신자를 처단하고 그녀에게 처음으로 충성을 맹세했던 날이었고 7번 창고는 그 일이 벌어졌던 장소였다. 그리고 왼쪽 어깨의 흉터는 그 과정에서 그녀를 구하다가 생긴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영광의 상처였다. 그녀는 메시지 끝에 시간과 장소를 덧붙였다. 사흘 뒤 자정 남산공원 두 번째 전망대. 그리고는 흔적도 없이 메시지를 전송하고 모든 기록을 삭제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만약 이진수가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변절했다면 그녀의 복수 계획은 훨씬 더 험난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의 충성심은 그녀가 과거에 가졌던 몇 안 되는 진실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운 도시의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욕망과 음모가 꿈틀대고 있을까. 그녀는 더 이상 그 빛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존재 흑룡으로 다시 태어났다. 학교에서의 작은 승리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더 큰 무대, 더 잔혹한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유라, 그리고 너의 배후에 있는 모든 것들아. 너희가 즐겼던 모든 것은 이제 곧 끝날 것이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지연에게 있어 영원처럼 길면서도 눈 깜짝할 사이처럼 짧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를 다니고 집에서는 순종적인 딸 행세를 했다. 한유라는 그날의 작은 패배 이후 잠시 몸을 사리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독사는 더 강력한 독을 품기 위해 잠시 웅크릴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신경은 온통 사흘 뒤 자정에 있을 약속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복수 계획 전체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첫 단추였다. 약속된 날 밤 지연은 부모님께 친구 집에서 공부하고 오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익숙하게 뒷골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평범한 후드티와 청바지로 갈아입었다. 화장을 지우고 안경을 쓰자 재벌가의 딸 강지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밤의 어둠에 쉽게 스며드는 평범한 소녀의 모습만 남았다. 그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약속 장소인 남산공원으로 향했다. 자정이 가까워진 남산공원은 인적이 끊겨 고요했다. 지연은 약속 장소인 두 번째 전망대보다 조금 떨어진 숲속에 몸을 숨겼다. 전생에 수없이 겪었던 매복과 기습의 경험은 그녀의 감각을 동물처럼 예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소리와 움직임, 공기의 미세한 흐름까지 느끼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했다. 만약 이진수가 변했거나 함정을 파놓았다면 즉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는 약속 장소의 바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지연처럼 주변 지형을 이용해 은밀하게 접근하며 경계했다. 그 신중한 움직임. 지연은 그가 이진수임을 확신했다. 그는 예전 그대로였다. 그녀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가 전망대 중앙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진수는 갑자기 나타난 교복 차림의 소녀를 보고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지연을 훑었다. 누구지 날 부른 게 너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그는 이런 장난 같은 상황에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암흑가의 정보상에게 거액을 주고 얻어낸 메시지가 고작 여고생의 장난이었다고 생각하니 허탈하기까지 했다. 지연은 그의 저기에 찬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이진수는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에 모든 동작을 멈췄다. 지연은 자신의 후드티 왼쪽 어깨 부분을 살짝 걷어 희미한 달빛 아래 작은 나비 모양의 문신을 드러내 보였다. 그것은 흑룡회의 수장만이 가질 수 있는 조직의 인장이었다. 이진수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뜨였다. 저 문신은 분명 흑룡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주군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 문신은 어디서 났지?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떨렸다. 혼란스러운 그의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연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20살 생일 버려진 항구의 7번 창고. 왼쪽 어깨의 흉터는 여전한가 진수야. 그 순간 이진수의 세상이 멈췄다. 그 말은, 그날의 진실은 오직 자신과 죽은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의 영혼에 새겨진 충성의 증표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앳되고 낯선 얼굴.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과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그가 평생을 바쳐 따랐던 단 한 사람 흑룡의 것이었다. 군. 그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떻게,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그의 영혼이, 눈앞의 소녀가 바로 자신의 주군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성은 불가능하다고 외쳤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십수년 전 7번 창고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충성을 맹세했던 그날처럼 일어나라.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이진수를 일으켜 세우고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전부 기억해. 질문은 나중에 받는다. 그녀는 이진수에게 자신이 아는 미래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몇몇 IT 벤처 기업의 이름, 곧 재개발이 발표될 낙후된 지역의 토지 목록, 그리고 국제 육아 변동 그래프까지. 이진수는 그녀가 읊는 정보들을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들은 평범한 여고생이 알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아니었다.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그녀의 말에 그는 전율했다. 그녀가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주군은 죽은 것이 아니었다. 더 젊고 더 차가운 모습으로 다시 강림한 것이었다. 네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내가 가진 비자금을 전부 끌어모아 이것들에 투자해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한 달 안에 최소 100배의 수익을 만들어라. 자금 세탁과 관리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 할 수 있겠나? 지연의 마지막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이진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주군. 그의 가슴은 다시 뜨거운 충성심으로 불타올랐다. 지연은 이어서 몇몇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들은 현재는 미미한 존재들이지만 미래에는 각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인물들이었다. 이들을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포섭해 우리의 첫 번째 조직원들이다. 흑룡회는 예전처럼 주먹으로 세력을 넓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돈과 정보로 세상을 움직이는 그림자 제국이 될 것이다. 모든 지시를 마친 지연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이진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의 존재는 절대 비밀이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너의 그림자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당분간 강지연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진수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주군의 복수, 그리고 새로운 제국의 건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지연은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오늘 밤 그녀는 재탄생한 거미줄의 첫 번째 실을 성공적으로 던졌다. 이진수라는 가장 강력한 거미 다리가 이제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돈과 정보,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힘이 된다. 그 힘으로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모든 것들을 올가매고 숨통을 끊어버릴 것이다. 거미줄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진수와의 접선 이후 며칠 동안 지연의 삶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조류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진수는 그녀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경이적인 속도로 자금을 불리고 있었다. 그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초기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그 자금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정보원을 심으며 새로운 흑룡회의 뼈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매일 밤 그에게서 암호화된 보고를 받으며 모든 것을 통제했다. 반면 한유라는 초조했다. 점심시간의 작은 사건 이후 그녀는 지연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예전처럼 쉽게 움츠러들지도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은 유라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하던 구역에 침입자가 나타난 것 같은 불쾌감을 느꼈다. 유라는 이 불쾌한 싹을 초기에 잘라버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유라는 며칠에 걸쳐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번 목표는 학교에서의 평판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연이 가족 내에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잔인했다.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결혼 예물로 받아 가장 아끼는 사파이어 목걸이를 훔쳐 지연의 방에 숨긴 뒤 그녀를 절도범으로 모는 것이었다. 의심 많은 아버지조차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지연을 믿어주지 못할 터였다.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날 유라는 천사 같은 미소 뒤에 독을 숨기고 지연에게 다가갔다. 언니 오늘따라 좀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걱정스러운 말투였지만 지연은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읽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진수의 정보망을 통해 유라가 최근 보석상의 웹사이트를 여러 번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녀는 유라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지연은 피곤한 척 연기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쳤어. 그녀의 무방비한 모습에 유라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그녀는 확신했다. 그날 오후 유라는 어머니의 방에 몰래 들어가 보석함에서 사파이어 목걸이를 훔쳤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지연의 방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 속에 그것을 숨겨두었다. 완벽한 범죄였다. 이제 불씨를 당기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유라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기 직전 지연은 자신의 방 책상 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이진수가 암시장에서 구해온 최신 장비였다. 유라의 모든 행동은 선명한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유라가 방을 나간 직후 지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영상을 확인했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덫은 완성되었다. 이제 사냥감을 덫으로 유인할 차례였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는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상실감이 가득했다. 여보, 내 사파이어 목걸이가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보석함에 넣어두었는데 유라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연기를 시작했다. 엄마 혹시 잘 생각해봐요. 어디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니에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딸의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어머니를 위로하는 척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은근슬쩍 의심의 화살을 지연에게 돌렸다. 언니가 요즘 좀 이상하긴 했어요. 밤에 잠도 잘 안 자는 것 같고 뭔가 돈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침묵은 유라에게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유라는 결정타를 날렸다. 혹시 모르니까 언니 방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언니를 의심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결국 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연아 잠깐 내 방 좀 봐야겠다. 가족 모두가 지연의 방으로 향했다. 유라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고 지연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아버지는 지연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유라가 목걸이를 숨겨둔 바로 그 서랍이었다. 하지만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목걸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리가. 분명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지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긴 듯 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다. 아빠 어쩌면 저희가 엉뚱한 곳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가끔 사람들은 가장 의심받지 않을 곳에 무언가를 숨기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의 공간 같은 곳에요. 지연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유라에게로 향했다. 유라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언니 방을 뒤져? 그녀의 과장된 반응은 오히려 의심을 증폭시켰다. 지연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유라야, 네가 아니면 좋겠어. 그러니 우리 방도 확인해보자. 그래서 네 결백을 증명하는 거야. 지연의 제안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어서 아버지는 거절할 수 없었다. 유라의 방으로 들어선 순간 지연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놓인 커다란 곰 인형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인형의 등 뒤에 있는 지퍼를 열었다. 인형의 손뭉치 속에서 영롱한 푸른 빛이 새어 나왔다. 어머니의 사파이어 목걸이였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입을 가렸고 아버지는 유라를 향해 불같이 노했다. 한유라,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틀어졌는지, 지연이 어떻게 목걸이의 위치를 알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울음을 터뜨리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제가 아니에요. 언니가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동정심을 유발하지 못했다. 그녀가 쌓아 올린 완벽한 천사의 가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균열이 생겨버렸다. 그날 밤 유라는 아버지에게 혹독한 꾸중을 듣고 방에 갇혔다. 지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영상을 삭제했다. 증거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다.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어지면 무섭게 자라나는 법이다. 오늘 밤 그녀는 한유라와 부모님 사이에 절대 사라지지 않을 의심의 씨앗을 심는 데 성공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적어도 지금은 사파이어 목걸이 사건 이후 강 씨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다. 어머니는 유라를 대하는 것이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고 아버지는 이전처럼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 유라는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며 더욱 살갑게 굴었지만 혼자가 될 때마다 분노와 모멸감에 치를 떨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계에 오점을 남긴 강지연에 대한 증오는 뼛속 깊이 사무쳤다. 지연은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관망했다. 그녀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유라의 행동은 단순한 질투심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대담했다. 실패했을 경우 자신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은 무모한 행동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떠밀리듯 혹은 더 큰 보상을 약속받은 것처럼 움직였다. 그 배우가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그날 밤 이진수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한유라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녀의 숨겨진 계좌 차명, 휴대폰 모든 온라인 기록과 사적인 접촉까지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내야겠어.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다. 뱀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찾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추적의 시작이었다. 이진수는 주군의 명령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지난 한 달간 지연이 알려준 미래 정보로 불린 자금은 이미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다. 그는 그 돈으로 업계 최고의 해커와 사설 조사원들을 고용해 비밀팀을 꾸렸다. 그들은 서울 외곽의 평범해 보이는 오피스텔에 위장 사무실을 차리고 한유라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정보 수집 작전에 돌입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의미 있는 단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유라는 주기적으로 출처 불명의 현금을 차명 계좌로 입금받고 있었다. 그녀는 추적이 불가능한 선불폰을 사용해 누군가와 비밀스럽게 통화했고 흔적이 남지 않는 보안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다. 모든 행동이 매우 전문적이고 치밀했다. 이것은 결코 고등학생 소녀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배우의 조력자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해킹팀이 그녀의 암호화된 메시지 일부를 복구해내면서 확보되었다. 메시지는 대부분 삭제되었지만 복구된 조각들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니셜 C, M, J와 태아그룹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었다. 이진수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태아그룹은 강지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강성물산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이자 업계의 숙적이었다. 그리고 CMJ라는 이니셜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아그룹 최 회장의 외아들이자 그룹의 황태자로 불리는 최민준. 그는 수려한 외모와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유명했지만 동시에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었다. 이진수는 즉시 최민준의 주변을 맴돌도록 사람을 붙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사진을 손에 넣었다. 사진 속에는 강남의 한 고급 프라이빗 클럽룸에서 한유라와 최민준이 은밀하게 만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최민준 앞에서 교태를 부리듯 웃고 있었고 최민준은 그런 그녀를 흥미로운 장난감을 보듯 오만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둘의 관계는 명백했다. 이것은 단순한 조력자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부의 배신자와 외부의 적이 결탁한 거대한 음모였다. 그 시각 클럽룸 안에서는 두 사람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유라는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목걸이건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강지연, 그 애가 이상해졌다고요.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최민주는 그런 그녀의 불평을 가볍게 무시하며 와인잔을 흔들었다. 겨우 그깟 일로 호들갑 떨지 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다음 주에 계약할 신소재 기술 이전 계약서 그거 빼낼 수 있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유라를 안심시키는 다정함 대신 명령조의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최민준이 약속한 달콤한 미래를 떠올리며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대신 약속한 건 꼭 지켜줘야 해요. 강성물산이 무너지고 나면 그 회사 지분의 절반과 오빠 옆자리는 제 거라는 약속. 그녀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신분 상승과 부를 꿈꾸고 있었다. 이진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지연에게 보고했다.
지연은 자신의 비밀 아지트 평범한 오피스텔로 위장된 공간에서 노트북 화면으로 사진과 보고서를 확인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없었다. 오히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듯한 차가운 확신만이 감돌았다. 전생의 강성물산은 갑작스러운 자금난과 기술 유출 문제로 부도를 맞았다. 당시에는 운이 나쁜 경영 실패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것은 불운이 아니었다. 한유라와 최민준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회사를 무너뜨린 것이었다. 가족의 파멸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내부의 배신자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지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복수의 대상이 명확해졌다. 그녀의 복수는 더 이상 한유라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한유라는 그저 뱀의 머리에 붙어 독을 내뿜는 혀에 불과했다. 진짜 머리는 최민준과 태아그룹이었다. 그렇다면 그 뱀의 머리를 통째로 잘라내 버리면 그만이다. 그녀는 눈을 뜨고 이진수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태아그룹의 모든 것을 조사해 재무상태, 비자금, 약점, 최민준의 사생활까지 먼지 하나까지 전부 털어내. 전쟁의 판이 커졌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과 기업을 지키고 적들을 완전히 파멸시켜야 하는 총력전이었다. 지연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최민준, 한유라, 너희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잠자는 용의 둥지를 헤집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거미줄은 이제 도시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하게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유라가 넘긴 신소재 기술 자료는 최민준에게 있어 마지막 남은 왕의 패와도 같았다. 그는 즉시 아버지인 최 회장과 함께 강성물산을 무너뜨릴 구체적인 계획에 착수했다. 그들의 전략은 교활하고 잔인했다. 먼저 훔쳐낸 기술 자료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마치 강성물산의 신기술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꾸며 언론에 흘리는 것이었다. 동시에 기술 유출의 책임을 강성물산 내부에 있는 스파이에게 뒤집어 씌워 도덕성에 타격을 줄 작정이었다. 그들의 예상대로 익명의 제보를 가장한 악의적인 기사가 터져 나오자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강성물산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웠고 이는 주가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 태아그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강성물산의 주식을 공매도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회사의 숨통을 조였다. 강성물산의 본사 사무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지연의 아버지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를 받으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지만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될 뿐이었다. 평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던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협력업체들은 거래 중단을 통보해왔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가 눈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그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한유라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슬픈 얼굴로 부모님을 위로하는 이중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었다. 지연은 그 위선적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고통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이진수와 그의 팀이 준비한 비밀 커맨드 센터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다. 그곳은 강성물산의 혼란과는 정반대로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최고의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이 수십 개의 모니터를 주시하며 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화상 연결을 통해 모든 것을 지휘하는 지연 흥룡이 있었다. 계획대로 진행해.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이진수의 팀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시장에 풀리는 강성물산의 주식을 조용히 그리고 대량으로 매집하기 시작했다. 태아그룹이 주가를 떨어뜨릴수록 그들은 더 싼 값에 회사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적의 공격을 이용해 자신의 힘을 키우는 고도의 전략이었다. 최민준과 최 회장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며 축배를 들었다. 강성물산의 주가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되기 직전이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단계, 즉 헐값의 강성물산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적대적 MA를 발표하기만 하면 되었다. 강 회장도 이제 끝이군. 평생을 우리 발밑에서 기게 될 거야. 최민주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예감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시장이 마감되기 불과 1시간 전 모든 언론사와 증권가에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진실의 방패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였다. 이메일에는 태아그룹이 유포한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와 함께 원본 신소재 기술의 완벽한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다. 또한 태아그룹이 과거에 저질렀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에 대한 내부 고발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시장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이번에는 상황이 정반대였다. 강성물산의 기술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태아그룹의 음해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투자 심리는 폭발적으로 되살아났다. 폭락하던 강성물산의 주가는 순식간에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주가는 이전 최고점을 돌파하고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태아그룹의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공매도를 했던 그들은 주가가 오를수록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했지만 이미 시장의 주식은 지연의 세력이 모두 싹쓸이한 뒤였다. 그들이 주식을 사려고 할수록 주가는 더욱 폭등하는 이른바 쇼스퀴즈 상황에 완벽하게 갇혀버린 것이다. 최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의 발밑에 있던 사냥감이 이제는 그의 목을 물어뜯는 거대한 용이 되어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그의 절규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 지연은 자신의 커맨드 센터에서 조용히 주가 그래프를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작전을 통해 태아그룹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고 동시에 자신의 유령 회사를 강성물산의 최대 주주 중 하나로 만들었다. 그녀는 가족의 회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림자 속에서 회사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힘까지 손에 넣었다. 이진수는 경애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자신의 주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 며칠 만에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가 잠재웠다. 그녀의 지략과 냉혹함은 그가 알던 과거의 흥룡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돌아온 주군은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만들려는 창조주의자, 거역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심판자였다. 전쟁의 서막은 이제 막 끝났을 뿐이었다. 태아그룹의 공격을 막아낸 강성물산의 기적적인 회생은 재계의 가장 큰 화제가 되었다. 강 회장은 위기 속에서 회사를 지켜낸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강 씨 가문의 저택에서는 승리를 자축하고 지지를 보내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저택의 정원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지연의 아버지 강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는 지인들과 축배를 들며 위기를 극복한 소회를 나누었다. 어머니 역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을 맞으며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 곁에는 한유라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막내딸처럼 웃고 있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최민주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태아그룹이 입은 손실은 상상 이상이라는 소문만 무성했다. 유라는 어딘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해결된 것이 오히려 이상했다. 특히 강지연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그녀는 파티 내내 구석에서 조용히 샴페인 잔만 만지작거릴 뿐 기쁨이나 안도감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는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유라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파티가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감사 연설을 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올 때였다. 지연이 조용히 단상 위로 올라갔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지연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동안 침묵하며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한유라에게 잠시 머물렀을 때 유라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나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강렬해서 소란스럽던 장내를 순식간에 압도했다. 오늘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위기는 외부가 아니라 가장 믿었던 내부에서 시작될 때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말은 암시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사이 지연은 손에 든 작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다. 그녀 뒤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켜지면서 복잡한 금융 거래 도표가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 몇 주간 태아그룹의 유령 회사가 한 차명 계좌로 거액의 자금을 보낸 내역입니다. 스크린에는 돈의 흐름이 붉은 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입금된 계좌의 예금주 이름은 한유라였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 회장 부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유라는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스크린에는 음성 파일의 파형이 나타났고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유라와 최민준이 프라이빗 클럽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녹음 파일이었다. 강성물산이 무너지고 나면 그 회사 지분의 절반과 오빠 옆자리는 제 거라는 약속. 탐욕에 가득 찬 유라의 목소리가 정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신소재 기술을 훔쳐 넘기기로 모의하는 내용, 강지연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던 계획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이 그토록 아꼈던 천사 같은 소녀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유라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저건 내가 아니야. 강지연이 날 모함하는 거라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아빠, 제발 믿어주세요. 언니가 이상해진 뒤로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저건 다 언니가 만들어낸 함정이에요. 그녀의 처절한 연기는 몇몇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듯했다. 어쩌면 정말로 자매간의 질투가 빚어낸 끔찍한 모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지연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함정이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함정인지 직접 보시죠.
스크린에는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바로 몇 주 전 지연의 방에 설치되었던 초소형 카메라의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한유라는 주위를 살피며 몰래 들어와 어머니의 사파이어 목걸이를 지연의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고 있었다. 이 작은 도둑질의 증거는 거대한 배신과 음모의 증거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것은 한유라라는 인간의 본성이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토 애매 쌓아 올린 모든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나며 추악한 맨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은 충격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었던 딸이 사실은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 했던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한유라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과 혐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귀를 막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세계의 중심에서 그녀는 가장 비참한 죄인으로 전락했다. 지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썩어버린 부분을 도려냈을 뿐이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파티는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어 끝났다. 심판은 내려졌고 배신자는 단죄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는 진짜 악마는 아직 어둠 속에서 웃고 있었다. 파티가 끝난 후 강씨 가문은 쑥대밭이 되었다. 한유라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짐을 싼 채 맨몸으로 쫓겨났다. 강 회장은 배신감에 몸져 누웠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실신 직전에 이르렀다. 그들이 유라에게 쏟았던 지난 세월의 사랑과 믿음은 하룻밤 사이에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집안은 깊은 침묵과 슬픔에 잠겼지만 누구도 유라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 쫓겨난 유라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는 수중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허름한 모텔의 방을 잡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그녀는 울분과 증오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모든 것이 강지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간 지연을 향한 복수심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녀에게 남은 동아줄은 이제 단 하나, 최민준뿐이었다. 한편 최민준의 상황도 최악이었다. 강성물산 공매도 실패로 태아그룹이 입은 손실은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였다. 최 회장은 경로했고 모든 책임을 민준에게 돌렸다. 그룹 내에서 그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야만 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강성물산을 손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바로 그때 한유라가 그를 찾아왔다. 최민주는 처음에는 실패한 장기말에 불과한 유라를 경멸하며 내쫓으려 했다. 하지만 유라의 눈에 서린 도끼와 광기를 본 순간 그는 그녀가 아직 쓸모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유라는 절박하게 속삭였다. 강지연을 납치해요. 그 애만 잡고 있으면 강 회장은 뭐든지 할 거예요. 회사 지분 얼마든지 넘길 거라고요.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것은 미친 계획이었다. 성공 가능성도 희박하고 실패했을 경우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두 사람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뒷골목에 거친 용병들을 고용했다. 유라는 지연을 유인해낼 방법을 계획했다. 그녀는 지연이 아무리 변했어도 부모님을 미끼로 삼는다면 반드시 걸려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범행 장소는 지연이 전생에 죽음을 맞았던
바로 그 버려진 항구의 창고로 정했다. 며칠 후 지연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다급한 목소리로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지연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이진수의 감시망은 유라와 최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파놓은 덫의 위치와 규모, 동원된 인력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연은 완벽하게 겁에 질린 딸을 연기했다. 그녀는 울먹이며 병원으로 향했고 예상대로 길목을 지키고 있던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갔다. 차가 도착한 곳은 그녀의 기억 속의 낙인처럼 밝혀 있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하는 버려진 항구였다. 그녀는 창고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곳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한유라와 초조한 얼굴의 최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구나, 언니. 유라의 목소리에는 승리감과 잔인한 희열이 가득했다. 이번에는 도망칠 곳은 없어. 네가 가진 모든 걸 빼앗고 넌 여기서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최민주는 용병들에게 지연을 결박하라 지시하고는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시작할 참이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 지연의 얼굴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녀의 입가에 깃든 것은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차가운 미소였다. 도망, 내가 왜 너희를 이곳으로 부른 건 바로 나인데.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유라와 최민주는 그녀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이 작게 손뼉을 치는 순간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창고의 모든 출입문과 창문에서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소리 없이 나타났다. 그들은 최민준이 고용한 용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잘 훈련된 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 순식간에 용병들을 제압했다. 비명 소리와 함께 상황은 단 몇 초 만에 완전히 역전되었다. 최민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유라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지연은 자신을 묶으려던 용병의 팔을 가볍게 꺾어 제압하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겁에 질린 여고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암흑가의 지배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유라에게로 걸어갔다. 또각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가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창고 안에 울렸다. 네가 원했던 그림이 바로 이거였나. 유라야,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좋아. 내 소원대로 이 지옥을 다시 한번 재현해주지. 하지만 이번에는 배역이 좀 바뀔 거야. 최민준과 그의 용병들은 이미 흑룡회의 조직원들에게 완벽하게 제압되어 무릎 꿇려 있었다. 창고 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이제 이곳의 유일한 지배자는 강지연 아니 흑룡이었다. 그녀가 감춰왔던 진짜 힘과 정체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을 연출하려 했던 적들 앞에서 마침내 그 잔혹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창고 안의 공기는 피냄새 대신 절대적인 공포와 정적으로 가득 찼다. 최민준과 그의 용병들은 흑룡회의 조직원들 앞에 무력하게 무릎 꿇려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잔인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여고생 아니 그들을 심판하는 악마를 향한 원초적인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최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는 자가 강지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연은 최민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럴 가치조차 없는 상대였다. 그녀는 이진수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고
이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으로 최민준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그의 처벌은 이 창고 안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연의 복수는 훨씬 더 정교하고 철저했다. 그녀는 최민준이라는 인간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세계 전체를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검찰이 태아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최 회장 부자는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탈세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이 모든 것은 진실의 방패라는 익명의 단체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 덕분이었다. 언론은 연일 태아그룹의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그들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이것은 지연이 준비한 복수의 일부에 불과했다. 법의 심판이 빛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처벌이라면 그녀는 어둠의 세계에서도 그 값을 치르게 만들었다. 흑룡의 이름으로 태아그룹과 관련된 모든 뒷세계 사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거나 경쟁 조직에게 흡수되었다. 그들의 돈줄과 정보망 그리고 폭력적인 수단들은 모두 공중분해되었다. 최민주는 감옥 안에서 자신의 제국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한유라에 대한 지연의 복수는 달랐다. 죽음이나 법의 심판은 그녀에게 너무나 자비로운 처사였다. 지연은 유라를 흑룡회의 비밀 아지트 중 하나인 외딴 별장으로 데려갔다.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 유라를 위한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 지연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아갔다. 먼저 그녀의 돈과 사회적 관계였다. 이진수는 유라가 숨겨둔 모든 차명 계좌를 동결시켰고 그녀의 신상 정보를 조작해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다. 그녀는 이제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가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었던 친구들조차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다음은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가족이었다. 지연은 별장 거실의 대형 TV를 통해 강씨 가족의 소식을 매일 보여주었다. 유라는 화면 속에서 자신 없이도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봐야만 했다. 부모님은 서로를 의지하며 상처를 치유했고 강성물산은 익명의 대주주 덕분에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한유라라는 존재는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배신한 행복을 매일같이 목격해야 하는 고문을 당했다. 마지막으로 지연은 그녀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아름다움을 앗아갔다. 물리적인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다. 대신 끝없는 절망과 공포 그리고 형편없는 음식으로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서서히 파괴했다. 몇 달이 지나자 거울 속에 비친 유라의 모습은 더 이상 천사 같지 않았다.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피부는 푸석해졌고 눈은 공허했으며 머리카락은 생기를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며 매일 밤 비명을 질렀다. 완전히 폐인이 된 유라 앞에 어느 날 지연이 나타났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대면이었다. 유라는 짐승처럼 기어가 지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잘못했어, 언니.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녀의 절규에 지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지연은 그녀의 앞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췄다. 그리고는 지옥의 속삭임처럼 나지막이 말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적어도 이번 생에서는 말이지. 유라는 그녀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다. 기억나지 않겠지만 넌 아주 오래전에 나를 죽였어. 불타는 창고 안에서 내 등에 칼을 꼽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았지. 그때 내 얼굴에 피었던 그 만족스러운 미소를 나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지연은 마치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하듯 전생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화염의 뜨거운 배신의 고통, 그리고 유라의 잔인한 웃음소리까지. 유라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지연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연의 눈동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속에 담긴 증오는 너무나도 생생해서 거짓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공포였다. 유라의 이성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저주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눈앞의 강지연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원혼이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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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녀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지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거품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품을 돌아보았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영원한 혼돈 속에 갇혀버린 영혼. 그것이 그녀가 한유라에게 내린 최종적인 심판이었다. 배신의 대가는 그렇게 치러졌다. 지연은 별장을 나와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 나왔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한막이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차가운 공허함만이 맴돌고 있었다. 모든 복수가 끝난 후 지연의 삶에는 낯선 고요함이 찾아왔다. 더 이상 불타는 복수심에 밤을 지새울 필요도, 치밀한 계획을 세우며 아침을 맞이할 필요도 없었다. 한유라와 최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신문 사회면에 잊혀가는 가십거리가 되었을 뿐 그녀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강씨 가문은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시간은 천천히 모든 것을 아물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집안을 감도는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부모님은 지연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였다. 그들은 자신의 딸이 가족을 구한 영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파티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얼음장 같은 냉혹함에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사랑하는 딸의 모습 뒤에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거대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직감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서재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연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하다. 나는 더 이상 내 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구나.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이자 도움을 구하는 손길이었다. 지연은 창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저는 여전히 아빠 딸이에요. 변한 건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18 소녀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죽음과 배신을 겪고 살아남은 자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곳이에요. 아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강해지기로 선택했어요.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해지기로요. 그녀의 말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이기도 했다. 그녀의 힘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딸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그날 이후 지연과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었다. 지연은 더 이상 평범한 재벌가의 딸로 돌아가지 않았다.
사교 파티에 참석하거나 정해진 혼처를 알아보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를 계속 다니며 평범한 학생으로서의 삶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흥룡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진수와 그의 조직원들은 지연의 지휘 아래 새로운 흥룡회를 완성시켜 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폭력에 의존하는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금융 정보 기술을 아우르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진 보이지 않는 제국이었다. 흥룡회는 지연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불법적인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는 대신 가능성 있는 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며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는 부정의를 바로잡았다. 지연은 자신의 힘을 복수가 아닌 자신만의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방식이었다. 1년 후 강성물산 회장실. 강 회장은 책상에 앉아 최근 회사의 실적 보고서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회사는 익명의 대주주, 진실의 방패에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경영 일선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유능한 전문 경영인에게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최첨단 오피스. 이제는 20살이 된 지연이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위험 있어 보이는 이진수가 서서 새로운 위협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다. 죽은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반도체 시장을 교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동안 복잡한 데이터들을 응시하더니 망설임 없이 명령을 내렸다. 우리가 가진 자금의 30%를 투입해서 방어선을 구축해, 그리고 그들의 자금 출처와 배후를 역추적해서 약점을 찾아내. 감히 우리 영역에 발을 들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경륜을 가진 지배자의 무게와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복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배신과 죽음의 기억은 그녀의 일부가 되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녀는 평범한 행복을 얻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힘과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확고한 목적을 손에 넣었다. 지연은 도시를 향해 떠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흥룡의 새로운 새벽이었다.